야, 일어나. 임신했다고 내가 봐줄 줄 알아? 정신 차려. 술 냄새 섞인 남편의 목소리와 함께 손바닥이 소정의 뺨을 세차게 갈겼다. 임신 7개월 된 배를 감싸쥔 채 벽에 부딪힌 소정은 숨을 몰아쉬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옆에서 남편의 발끝이 서류한 무더기를 밀어붙였다. 여기 서명해. 네가 불안정해서 자해했다고 적힌 서야. 소정은 흔들리는 시야 속에서 문 밖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새벽에 도착한 곳은 낡은 빨래방. 그리고 그곳에 평범해 보이던 주인이었던 그녀의 엄마에게는 숨겨진 얼굴이 있었다.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2시, 동네 골목은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인적 하나 없는 거리엔 차가운 바람만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문을 연 가게라곤 골목 끝 작은 빨래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빨래방 안에서는 61살 애숙이 혼자 빨래를 개키고 있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깜빡였고 세탁기 돌아가는 웅웅거림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죠. 20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그녀에게 이런 밤은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빨래방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애숙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건 비틀거리는 여자의 그림자였습니다. 여자는 불룩 튀어나온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온몸이 휘청거렸고 숨소리는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애숙의 손에서 수건이 떨어졌습니다. 소정이었어요. 임신 7개월인 딸이 피범벅이 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 왼쪽 광대뼈가 시퍼렇게 부어올랐고 입술은 터져 핏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피와 엉겨붙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외투는 찢어져 어깨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 곳곳에는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멍이 선명했어요. 애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분명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빨래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애숙은 정신없이 딸에게 달려갔어요. 손을 뻗어 소정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딸의 몸이 휘청하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애숙은 황급히 딸을 안아받쳤습니다. 소정의 몸에서는 땀과 피 냄새가 뒤섞여 났고 체온은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꺽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정아, 소정아, 정신 차려. 애숙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소정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동자의 초점이 흐릿해지더니 중얼거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죽을 뻔했어. 그 말에 애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을 뻔했다니. 임신한 몸으로 이 모습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애숙은 일단 딸을 빨래방 안쪽 낡은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수건을 물에 적셔와 딸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냈어요. 피가 닦일수록 상처의 심각함이 더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뺨에는 손바닥 자국이 선명했고 이마에는 무언가에 부딪힌 듯 혹이 나 있었어요. 턱 아래쪽은 찢어져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애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구급차 불러야겠다. 애숙이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소정이 갑자기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세던지 애숙은 깜짝 놀랐어요. 안 돼. 소정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병원 가면 안 돼. 또 잡혀가. 뭐? 잡혀가? 누가? 애숙은 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잡혀간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소정은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보호병실에 갇힐 뻔했어. 그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 보호병실, 미친 사람. 그 단어들이 애숙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임신 7개월인 딸을 누군가가 정신병자 취급하며 가두려 했다는 건가요? 소정아, 그게 무슨... 애숙이 묻다 말고 입을 다물었어요.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소정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을 바꾸자고 하고 남편이 내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고 말하는 도중 소정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배를 움켜쥐며 허리를 구부렸어요. 애숙은 놀라 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 배가 아파? 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통증을 참아내는 모습이었어요. 아기는 괜찮아. 이 정도론. 그 말에 애숙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지경이 되고도 먼저 아기 걱정을 하는 딸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동시에 딸을 이 모습으로 만든 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애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애숙은 소정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 엄마 여기 있어. 그 말에 소정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부터 시댁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누군가와 전화를 했고 시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말없이 거실을 서성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소정을 이상하리만치 친절하게 대했어요. 평소엔 없던 행동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정체 모를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소정을 데려가겠다며 팔을 잡아 끌었어요. 남편은 그 옆에서 차갑게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소정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그녀를 밀쳤고 소정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그 순간 소정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해한 거라고. 내가 스스로 계단에서 뛰어내렸다고. 그렇게 진술하겠다고. 애숙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소정은 그 혼란 속에서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도망쳤다고 했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휴대폰도 없이 오직 본능만으로 이 빨래방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임신한 몸으로 한밤중에 얼마나 걸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소정은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숨소리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애숙은 조심스럽게 딸의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빨래방의 낡은 형광등이 다시 한번 지직거렸습니다. 찢어진 가게 의자, 색바랜 벽지, 오래된 세탁기들. 이 허름한 공간에서 20년을 보낸 애숙은 누가 봐도 평범한 동네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애숙의 눈빛이 변했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조용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차가운, 그러면서도 단단한 결의가 서린 눈빛이었어요. 애숙은 딸의 손을 꼭 쥔 채 나직이 말했습니다. 소정아, 내가 당한 일 엄마가 다 바로잡아줄게.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어머니로서의 맹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허름한 빨래방 여자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곧 시작될 폭풍의 크기를요. 소정은 원래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미술교사로 일하던 시절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쉬는 시간이면 미술실에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소정은 늘 웃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소정을 좋아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건 언제나 소정의 몫이었죠. 그런 소정이 결혼 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남편은 소정의 옷차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어요. 그 치마 너무 짧지 않아? 교사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겠어. 소정은 처음엔 남편이 자신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바꿔 입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지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립스틱 색깔 너무 진해. 머리 왜 풀고 다녀? 단정하게 묶어. 그 친구랑은 좀 덜 만나. 싱글인 애들이랑 어울리면 좋지 않아.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쌓이자 소정은 어느새 거울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 옷을 입으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 이 친구를 만나면 또 잔소리를 들을까? 매 순간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명희는 대학 교수 출신으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상견례 때부터 소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눈빛을 소정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물건을 품평하듯 차갑게 바라보던 눈이었죠. 중학교 미술교사라. 우리 집안에서는 좀 낮은 편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정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살짝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소정은 그때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심해졌어요. 명절 때마다 소정은 새벽부터 부엌에 서야 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는 동안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지켜보며 한마디씩 던졌어요. 기름을 왜 그렇게 많이 써? 전이 느끼해지잖아. 그렇게 빨리빨리 하면 맛이 없어. 정성이 없어 보여. 소정이 느리게 하면 굼뜨다고 했고 빠르게 하면 정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런데 정작 시아버지나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임신 소식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정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건 며느리를 향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이가 생기는구나. 그 말투에서 소정은 섬뜩함을 느꼈어요.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아이였지, 아이를 낳을 소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의 통제는 본격화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산부인과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내가 아는 교수님이 계신 병원이 있어. 거기가 훨씬 나아. 소정은 다니던 병원이 마음에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어머니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건데 뭐가 불만이야?
병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교 음악, 먹는 음식, 운동량까지 시어머니가 일일이 정해주었어요. 소정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소정은 아이를 담는 그릇일 뿐이라는 듯이요. 어느 날 소정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애숙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었어요. 소정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친정 어머니의 번호가 차단 목록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소정 자신은 차단한 적이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너무 뻔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물어봐도 모른다고 할 게 분명했습니다. 소정은 차단을 풀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휴대폰은 자주 시댁 식구들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충전해준다는 핑계로, 앱을 깔아준다는 핑계로요. 남편의 본심은 회사 행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임신 5개월째 되던 날, 남편은 소정을 회사 워크숍에 데려갔어요. 소정은 처음엔 남편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낀 건 전혀 달랐어요. 제 아내입니다. 중학교 미술 교사예요.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는 따뜻한 사람이죠. 남편의 말은 듣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마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설명하듯 건조한 말투였습니다. 소정은 깨달았어요. 자신은 남편에게 완벽한 가정을 보여주기 위한 소품이었던 겁니다. 교사라는 직업, 임신한 아내라는 이미지. 그게 남편의 승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데려온 것이었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자신은 도구에 불과했던 건가요? 시댁에서는 늘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체면이 중요해.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어요. 체면. 그 단어가 소정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못했고, 체면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체면 때문에 소정이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미술 교사로서의 경력에 대해서도 시댁은 노골적으로 압박했어요. 애 낳으면 그만둬야지. 시댁 며느리가 밖에서 돈 벌러 다니면 꼴이 뭐가 되겠어. 소정은 가르치는 일을 사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댁은 그런 소정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집안의 체면이었으니까요. 결정적인 사건은 임신 6개월째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소정은 시댁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어요. 변호사 사무실 도장이 찍힌 공식 서류였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소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양육계획서,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키울지, 교육은 어떻게 시킬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정권이 시댁에 있었어요. 소정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소정은 아이를 낳기만 하면 끝인 사람처럼요. 서류 한 구석에 시어머니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 며느리는 산후조리만 하면 됨. 소정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아이를,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저 사람들이 빼앗으려 한다. 그 순간 소정은 처음으로 출산이 무서워졌습니다. 아이를 만나는 게 기다려지기는커녕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정말 모든 걸 빼앗기게 될 것 같았습니다. 소정은 서류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서재를 나왔어요.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정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저녁 준비는 했어?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이 순간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소정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은 아내의 눈물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정은 배 위에 손을 얹었어요. 아직 작은 생명이 꿈틀거렸습니다. 태명을 다온이라고 지었어요. 좋은 것이 모두 온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 집에서 정말 좋은 것이 올 수 있을까요? 소정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소정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임신 7개월 차, 배는 한껏 불러 있었고 허리는 늘 뻐근했어요. 시어머니가 소정을 보더니 평소와 다른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 내가 밥 차려줄게. 소정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 후 단 한 번도 시어머니가 밥을 차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지만 소정은 애써 무시했습니다. 점심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달리 유난히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 저녁에 같이 산책이라도 하자. 소정의 가슴이 살짝 설렜어요. 요즘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작은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어요. 오후 5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정은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건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 둘과 서류 가방을 든 여자 한 명이었어요. 박소정 씨 맞으시죠? 소정은 당황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네, 이 사람이에요. 들어오세요.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소정에게 다가왔어요. 저희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보호자 요청으로 박소정 씨를 모시러 왔어요. 소정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픈 데 없는데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소정아, 내가 아픈 걸 모르는 거야. 요즘 내 상태가 심각해. 임신 우울증이 너무 심해졌어. 소정은 그 말에 멍해졌습니다. 물론 요즘 힘들긴 했어요. 하지만 우울증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 우울증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했던 것뿐이에요.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 기록에 다 나와 있어. 불안 증상이 있다고 담당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 소정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몇 주 전 산부인과 검진에서 의사가 물었어요. 요즘 잠은 잘 자는지, 기분은 어떤지. 소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좀 힘들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이렇게 사용될 줄이야. 소정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시댁이 자신의 진료 기록을 확인했다는 건 남편이 병원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 안 가요. 저 아무 문제 없어요. 소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흰 가운의 남자들이 양쪽에서 다가와 소정의 팔을 잡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소정은 희망을 품었어요. 여보, 이 사람들이 나를 데려가려고 해요. 말려줘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 가방을 든 여자에게 물었어요. 서류 준비됐어요? 소정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였어요. 여보, 왜 이래요? 나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남편은 그런 소정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상태로 애 낳으려면 치료받아야 돼. 이건 다 당신을 위한 거야. 소정은 깨달았어요. 시댁은 처음부터 자신을 없애려 했던 겁니다. 아이만 빼앗고 자신은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려는 계획이었어요. 소정은 있는 힘껏 팔을 뿌리치고 거실 쪽으로 달렸습니다. 잡아요. 소정은 2층 계단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불룩한 배를 안고 뛰기엔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계단 3칸째를 올랐을 때 누군가의 손이 소정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인연이 어딜 도망가. 남편이 소정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겼어요.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소정은 비명을 질렀어요. 아, 여보, 놓아요. 아기가 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리채를 잡은 손에 힘을 더 주더니 소정을 뒤로 확 잡아 끌었어요. 소정은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등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힐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어요. 소정은 떨어지는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두 팔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만은, 다온이만은 지켜야 했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소정의 턱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튀었어요. 입술이 터지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눈앞이 아찔하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온 남편이 바닥에 쓰러진 소정 앞에 섰어요. 그리고 구두신은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 따위가 어딜 도망가려고 해. 남편의 구두발이 소정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에 소정은 숨도 쉴 수 없었어요. 으윽. 소정이 몸을 웅크리자 남편은 멈추기는커녕 더 세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등을 걷어차고 허리를 밟고 다리를 찼어요.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짐승 패듯 걷어차는 거였습니다. 일어나. 조용히 따라가면 될 걸 왜 난리야. 욕설이 섞인 고함과 함께 또 한 대가 날아왔어요. 소정은 바닥에 엎드린 채 아기를 보호하려고 온몸을 동그랗게 말았습니다. 등과 허리로 쏟아지는 발길질을 고스란히 받아냈어요. 남편이 소정의 팔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소정은 고통에 온몸이 떨렸어요. 선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남편의 손바닥이 소정의 뺨을 후려쳤어요. 찰싹 머리가 휙 돌아갔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눈앞에 별이 튀었습니다. 정신 차려. 왜 집안 망신을 시켜. 또 한 대. 반대쪽 뺨을 맞았어요. 광대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입안에 피가 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흰 가운의 남자들도 멀찍이 서서 구경만 했어요. 임신 7개월인 여자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는데 그 여자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소정은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꼈어요. 온몸이 망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허리를 숙여 소정의 턱을 잡았습니다. 피 묻은 얼굴을 강제로 들어올리며 차갑게 말했어요. 다 봤죠? 이 여자가 스스로 계단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자해 충동이 있어요. 기록해두세요. 소정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해라고요.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해라고 진술하겠다는 거예요. 서류 가방을 든 여자가 무언가를 적었어요. 소정은 피를 흘리면서도 고개를 들어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이 때린 거예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소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소정의 눈에 열린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서 닫지 않았던 거예요. 소정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바닥을 짚고 일어섰어요.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고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진짜 끝이었어요. 소정은 현관을 향해 뛰었습니다. 아니, 기어가다시피 했어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문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잡아. 당장. 남편의 고함이 등 뒤에서 들렸어요. 소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정신없이 달렸어요. 온몸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찢어진 턱, 터진 입술, 부러진 갈비뼈.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끝이야. 아기가 위험해. 그 생각만으로 달렸어요. 맨발이 차가운 콘크리트를 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찢어졌습니다. 발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습니다. 소정은 어느 건물 뒤편에 숨어 숨을 몰아쉬었어요. 주머니를 뒤졌지만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신발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 곳만은 떠올랐습니다. 엄마. 동네 골목 끝 작은 빨래방. 2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머니.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었어요. 소정은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기가 발로 찼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온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소정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피투성이인 채로, 맨발로, 부러진 갈비뼈를 안고, 친정 엄마가 있는 곳을 향해, 어둠 속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갔어요. 애숙은 딸을 빨래방 안쪽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원래는 손님용 대기 공간으로 쓰던 곳이었어요.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탁자, 그리고 담요 몇 장이 전부인 좁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지금 소정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애숙은 조심스럽게 딸을 소파에 눕혔어요. 소정의 몸이 소파에 닿는 순간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 게 눈에 보였어요. 애숙은 따뜻한 물을 떠왔습니다. 깨끗한 수건에 물을 적셔 딸의 얼굴에 묻은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어요. 피가 닦일 때마다 상처의 심각함이 더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터진 입술, 부어오른 광대뼈, 찢어진 턱, 그리고 목과 팔에 선명하게 남은 손가락 자국들. 애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평생 빨래방을 운영하며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딸의 상처를 닦을 때만큼은 깃털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소정이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어요. 눈에는 아직도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아무데도 안 가. 애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소정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밤중에 맨발로 얼마나 걸어왔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애숙은 따뜻한 물을 한 컵 떠다 주었습니다. 소정은 물컵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을 흘렸어요. 겨우 한 모금 삼키는데도 목이 메어 기침을 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마셔. 애숙이 딸의 등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등을 만지는 순간 소정이 움찔하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등에도 심한 상처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애숙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딸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소정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누군가 쫓아올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나 이 집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애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집간 딸이 임신한 몸으로 살아나올 수 있을까 묻고 있었습니다. 애숙은 대답 대신 딸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딸이 할 말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소정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거리다가 결국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어요. 엄마,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소정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애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천천히 말해. 엄마가 다 들을게. 그 말에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부터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소정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어요. 입는 옷,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처음엔 사랑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혀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심했어요. 교수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며느리를 늘 깔보았대요. 중학교 미술교사라는 직업을 두고 낮은 직업이라며 무시했고 명절 때마다 온갖 일을 시키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았어. 결혼 생활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 소정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진짜 문제는 임신 후에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시댁은 아이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소정은 그냥 아이를 낳아줄 도구였을 뿐이었죠. 병원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먹는 것도 다 정해주고 나는 의견을 말할 수도 없었어. 소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휴대폰에서 친정 번호가 차단되어 있는 걸 발견했대요. 소정 자신은 차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가 안 되길래 이상하다 했더니 누가 차단해 놓은 거였어. 애숙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거였습니다. 딸이 연락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어요. 소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양육계획서 이야기도 했어요. 시댁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서류였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시댁에서 키우겠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대요. 소정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냥 애 낳는 기계였던 거야. 소정이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애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들어주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소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찢어진 외투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오늘 서명하라고 했어. 애숙이 종이를 받아 펼쳤어요. 진술서였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애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본인 박소정은 임신 후 심각한 우울 증상과 자해 충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의로 정신과 치료를 요청합니다. 거짓 진술서였어요. 소정을 정신병자로 만들기 위한 문서였습니다. 이걸 서명하면 소정은 법적으로 정신 이상자가 되고 아이 양육권은 자동으로 시댁에 넘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이걸 맞으면서 서명하라고 했어. 안 하니까 더 때렸어.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숙은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이런 짓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자기 아내에게, 임신한 아내에게. 하지만 애숙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딸이 더 불안해할 테니까요. 애숙은 진술서를 접어서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애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얼굴이었어요. 소정아, 잘 들어. 애숙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에 소정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소정 탓이었거든요. 내가 예민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상해서 매일 그런 말을 들으며 소정은 정말 자신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엄마. 소정이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32살 어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엄마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애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빨래방의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렸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허름하고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두 모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소정이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애숙은 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애숙은 창문 앞에 서서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20년간 숨기고 살았던 무언가가 그 눈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어요. 애숙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진술서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그래, 내 딸한테 이런 짓을.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애숙은 진술서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작은 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애숙은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오래된 명함들이 가득했습니다. 애숙은 그 명함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 허름한 빨래방 여자의 진짜 정체를 세상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애숙의 빨래방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소정의 남편이었습니다. 애숙은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20번도 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결국 애숙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어머니, 소정이 거기 있죠? 당장 집으로 보내세요. 애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기다렸어요.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소정이 요즘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치료받아야 해요. 애숙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딸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정신이 이상하다니. 하지만 애숙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 딸은 여기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공격은 전화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소정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보낸 것들이었어요. 당장 안 돌아오면 가출로 신고한다. 아이 양육권 포기 각서 안 쓰면 평생 후회하게 해줄게. 내 엄마 빨래방 망하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소정은 문자를 읽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애숙이 다가와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이런 거 보지 마. 엄마한테 줘. 애숙은 문자 내용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심각한 소식은 저녁에 왔어요. 소정의 동료 교사 현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소정아, 너 괜찮아? 오늘 학교에 이상한 전화가 왔어. 소정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전화? 너희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휴직한 거라고 복직하면 안 된다고 했대. 소정은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학교에까지 연락한 거였습니다.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직장까지 건드린 거예요. 교감 선생님이 걱정하시더라. 무슨 일 있는 거냐고.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소정에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소정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이제 직장까지.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날 밤 소정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온몸에서 땀이 났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옆구리를 누르면 비명이 나올 만큼 아팠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게 확실했습니다. 애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이 손을 쓴 병원은 갈 수 없었어요. 애숙은 딸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애숙이 예전에 알던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갈비뼈 2개가 금이 가 있었고 등과 허리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었어요. 턱은 꿰매야 했습니다. 의사는 소정의 상태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건 누가 때린 겁니까? 애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어요. 아기는요? 아기는 괜찮습니까? 의사가 초음파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서 보호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소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다온이가 무사하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애숙은 병실 창가에 서서 어둠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애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 시각 시댁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는 심각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더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집에 전화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빨래방 여자가 거짓말하는 것 같긴 한데.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 여자가 돈이 있어야 어디를 가지. 휴대폰도 없이 맨발로 뛰쳐나갔는데 갈 데가 어디 있겠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있으면 기어 들어올 겁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소정을 완전히 얕보고 있었어요.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빨래방 어머니는 더더욱 신경 쓸 가치가 없다고 여겼어요.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쩌지? 폭행 흔적이 있을 텐데. 남편이 손을 내저었어요. 걱정 마세요. 병원 기록에 자해 이력 남겨뒀고 증인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임산부가 자해한 거라고 하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데. 전현이 뭐라고 해봤자 미친 여자 소리밖에 안 나와. 그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회사에도 손을 써두었어요. 상사에게 가정 문제가 있었지만
잘 정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승진 심사가 코앞이었거든요. 이미지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아내가 임신 우울증이 심해서 잠시 친정에 보냈습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회사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능력 있는 직원의 가정사에 깊이 관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그날 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TV를 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들에게 소정은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조용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병원 병실에서 소정은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잠들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끄는 손, 계단을 굴러떨어지는 순간, 옆구리를 걷어차는 구두발.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어요. 소정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옆에서 지키고 있던 애숙이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엄마 여기 있어. 소정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이 또 올까봐 무서워. 애숙은 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어요. 아무도 못 와. 여기 있으면 안전해.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기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무서웠고 눈을 감아도 무서웠어요. 시댁이 어떻게든 자신을 찾아낼 것 같은 공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애숙은 딸이 다시 잠들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의 숨소리가 고르게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모두 시댁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번호들이었어요. 애숙은 메시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애숙 씨,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든 도와드릴게요. 오랜만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사님,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의 이름 옆에는 익숙한 직함들이 붙어 있었어요. 사모펀드 대표, 로펌 파트너 변호사, 금융권 임원. 애숙은 그중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어요.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숙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민 씨, 부탁할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요. 애숙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위되는 사람이 다니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 재무 상태 좀 알아봐 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돌아왔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드릴까요? 이틀이면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전화를 끄는 애숙은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애숙 언니, 진짜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은재야, 법적으로 자문 좀 받고 싶어서. 가정폭력이랑 강제 입원 시도 건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정폭력? 누가? 내 딸.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내일 당장 만나자. 자료 있는 거 다 가져와. 애숙은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소정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애숙은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멍이 든 얼굴, 거즈로 감싼 턱, 깊은 잠 속에서도 찡그린 미간. 애숙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과거의 자신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빨래방 아줌마 윤애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딸도 시댁도 세상 누구도. 폭풍 전의 고요 속에서 애숙은 조용히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소정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소정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쏟아졌어요. 엄마, 배가, 아기가. 애숙은 즉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소정은 응급처치실로 옮겨졌어요. 초음파 검사 결과 조기 진통 징후가 있었습니다. 아직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였어요. 다행히 의료진의 빠른 대처로 진통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의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정은 링거를 맞으며 겨우 잠이 들었어요. 애숙은 딸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오후에 터졌습니다. 병원 복도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고함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애숙이 병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까지. 애숙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이 간호사를 밀치며 소리쳤어요. 내 아내가 여기 있다면서요.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막으려 했지만 남편은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도 뒤따라오며 고함을 질렀어요. 며느리 내놔요. 우리 손주 데리고 도망가게 놔둘 줄 알아? 그들은 어떻게든 소정의 병실을 알아낸 거였어요. 아마 여러 병원에 연락해서 수소문한 모양이었습니다. 애숙이 병실 앞을 막아섰어요. 여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남편이 애숙을 노려보았습니다. 비키세요, 어머니. 제 아내 데리러 온 겁니다. 애숙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데리러 왔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자해예요. 소정이가 정신이 이상해서 스스로 한 거라고요. 그때 병실 안에서 소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짓말이야. 당신이 때린 거잖아. 남편이 병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애숙이 팔을 뻗어 막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애숙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빨래방이나 하는 사람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요.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뭘 믿고 이러는 건지.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애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이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환자 정신과 보호병동으로 옮겨주세요. 자해 이력 있는 환자예요. 보호자로서 요청합니다.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은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이었어요. 여기 진단서랑 보호자 동의서 다 있어요. 정신과 협진 요청하고 보호 조치 해주세요. 병동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문을 열고 나와 구경했고 간호사들이 우왕좌왕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빠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달려왔습니다. 한 명은 흰머리가 섞인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남자였어요. 중년 남자가 남편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남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또 뭔데요? 내 아내 데리러 온 건데 상관 마세요. 중년 남자가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병원 원장입니다.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원장님이시군요. 잘 됐네요. 저 환자 정신과 보호병동으로 옮겨주세요.
서류 다 준비했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받아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서류로는 안 됩니다. 환자 본인 동의가 없잖습니까?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본인이 정신이 이상하니까 동의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보호자인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원장이 애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이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병동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이사님? 뭔 소리예요? 원장이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시고 이러시는 겁니까?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알죠. 동네에서 빨래방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원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분은 윤혜숙 이사님입니다. 저희 병원 의료재단의 주요 투자자시고 국내 최대 사모펀드 출신이십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어요. 시아버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원장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윤혜숙 이사님은 이 병원에 수십억을 투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자산이 900억이 넘으시죠. 900억? 그 숫자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애숙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빨래방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900억 자산가라니. 시어머니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애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빨래방 하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안 되나요? 애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달랐습니다. 병실 안에서 소정도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900억 자산가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애숙이 병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정아, 미안해. 지금까지 숨겨서. 소정은 말을 잃었어요. 20년 넘게 빨래방을 운영하며 검소하게 살아온 어머니, 새 옷 한 벌 사지 않고 자신의 학비를 대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900억을 가지고 있었다니. 엄마, 왜? 애숙이 소정의 손을 잡았어요. 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돈을 노렸어.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숨기고 살았어. 내가 평범하게 살길 바랐거든.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모든 세월 동안 어머니는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숨기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어요. 저기,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애숙이 시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오해요? 내 딸을 죽도록 때려놓고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 게 오해였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애숙이 원장에게 말했어요. 원장님, 이 사람들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경찰에 연락해주세요. 가정폭력과 강제입원 시도 건으로 고소할 겁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이건 가정 문제예요. 경찰이 왜 나와요? 애숙이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임신한 아내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끈 게 가정 문제인가요? 남편의 입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왔어요. 시댁 가족은 강제로 병원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남편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애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900억이? 애숙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제 누구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야. 소정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강한 엄마가 자신 곁에 있었던 거였어요. 병원에서 쫓겨난 지 이틀 후 시댁에 첫 번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감사팀장과 법무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윤지훈 과장님, 최근 진행하신 프로젝트 실적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네, 무슨 질문이신지요?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이 프로젝트 수익률이 보고서에는 120%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장부와 맞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건 남편이 승진을 위해 부풀린 실적이었거든요. 몇 년간 교묘하게 숫자를 조작해 왔는데 그게 들통난 거였습니다. 그건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서 오해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외부 제보라니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날 오후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경제 전문 매체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모 대기업 전략기획팀 수년간 실적 조작 의혹. 기사에는 구체적인 숫자와 증거 자료가 가득했어요. 내부 문서, 회계장부, 이메일 기록까지 누군가 철저하게 준비한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 쳤어요. 장 시작과 함께 10% 넘게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회사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경영진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감사팀이 관련 부서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은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승진은커녕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시댁집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상훈 고객님, 부동산 담보대출 만기 연장 건 말씀인데요. 죄송하지만 연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위 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시아버지는 멍하니 수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출 만기가 다음 달이었어요. 연장이 안 되면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을요. 시아버지가 급하게 다른 은행에 전화를 돌렸어요.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대출이 안 된다. 심사가 불가하다. 상황이 어렵다. 마치 누군가가 손을 써놓은 것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누군가가 손을 쓴 거였습니다. 그 시각 서울 도심의 한 고급 호텔 회의실에서 애숙은 오랜 동료들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사모펀드 대표 혜민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애숙 씨가 말한 대로야. 이 회사 재무 상태가 엉망이더라고. 실적 부풀리기는 기본이고 분식회계 정황까지 있어. 애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 펀드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지? 약 200억 정도. 이 회사 주요 투자자 중 하나야. 애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네. 혜민의 눈이 커졌어요. 전부.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한테도 알려줘. 우리가 빠진다고. 혜민이 잠시 망설였어요. 200억을 한꺼번에 빼면 그 회사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애숙 씨, 그러면 그 회사 알아.
무너지겠지. 애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 딸을 죽도록 때린 놈이 다니는 회사야. 봐줄 이유가 있어? 혜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애숙의 펀드가 빠지자 다른 투자자들도 우르르 빠지기 시작했어요.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회사 시가총액이 절반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금융권에서도 손을 뗐습니다. 대출 연장은 전부 거부됐고 신규 투자도 끊겼어요. 회사는 자금난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회사의 비리를 파헤쳤어요. 실적 조작, 분식회계, 임원들의 횡령 의혹까지. 기사가 쏟아질수록 회사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모든 책임의 중심에 있었어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어요. 회사 문서를 조작한 혐의, 허위 보고 혐의가 줄줄이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그 빨래방 여자야. 그 여자가 한 거라고. 900억이 어쩌고 했잖아.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애숙은 법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움직였거든요. 투자를 빼는 건 투자자의 권리고 언론에 제보하는 건 내부 고발자의 몫이었습니다. 애숙의 이름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치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친구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피했습니다. 명희야, 너희 집 요즘 난리라며?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다고? 며느리가 도망갔다는 소문도 있던데. 거기다 그 며느리 친정엄마가 재벌이라면서 빨래방 한다더니 알고 보니 900억 자산가였대.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평생 잘난 척하며 살았는데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그게 오해야. 우리 집은.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식사도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경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소정이 제출한 가정폭력 고소장이 접수된 거예요. 병원 진단서, 사진, 증인 진술까지 증거가 탄탄했습니다. 남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야 했어요. 거기다 강제 입원 시도 건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임산부를 정신과에 가두려 한 혐의였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시댁집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어요. 남편은 실직에 형사 고소까지 당했고 시어머니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출금을 막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애숙은 병원에서 딸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소정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은 거야? 애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하는 일은 다 합법적인 거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드러난 것뿐이야.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무섭기도 했습니다. 애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소정아, 엄마가 복수를 즐기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다시는 다치지 않게 하려는 거야. 저 사람들이 다시는 너한테 손대지 못하게. 소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는 딸을 위해 20년간 숨기고 살던 자신의 모든 것을 꺼낸 거였습니다.
애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 소정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데? 애숙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저 남자가 직접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할 거야. 모든 것을 잃은 남편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검찰 수사를 받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남편의 정신줄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고 벽을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다 전현 때문이야. 그 빨래방 여자랑 소정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남편은 자기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소정 탓이고 애숙 탓이라고 믿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였죠. 그날 밤 11시쯤 남편은 술에 취한 채 소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남편 이름이 떴습니다. 소정은 전화기를 들고 손이 떨렸어요.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애숙이 다가와 물었어요. 누구야? 그 사람이요. 애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받아. 스피커폰으로. 소정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폰을 켜자 남편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박소정.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술에 절어 흐느적거리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선명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알아?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년이 다 부숴버렸어. 소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애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애, 그건 내 자식이야. 내가 낳으면 우리 집안에서 키울 거야. 넌 절대 못 키워. 법적으로 싸워서라도 빼앗을 거야.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이를 빼앗겠다는 협박? 그건 소정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애숙이 소정의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야. 장모.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900억짜리 빨래방 아줌마. 뭐, 돈 많으면 다야. 내 자식은 내가 데려갈 거야. 애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알려줄게. 지금 이 통화 녹음되고 있어. 협박 증거로 쓸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뭐? 녹음?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내 번호로 전화 오면 경찰이 받을 거야. 접근금지 명령 신청해 놨거든. 애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거기엔 어떤 감정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해줄게. 내 딸한테 다시 연락하면 그때는 진짜 끝장을 볼 거야. 알아들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정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애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저런 말에 흔들리지 마. 아이는 내가 키우는 거야. 누구도 못 빼앗아. 소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어머니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조금은 용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병원 로비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로 병원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면도도 안 한 얼굴이 거칠어 보였어요. 내 마누라 어디 있어? 데려가러 왔다고.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남편은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비켜. 내 마누라야. 내가 데려갈 권리가 있다고. 소란을 듣고
애숙이 병실에서 나왔어요. 남편이 애숙을 발견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기 있네. 저 여자가 내 아내를 숨기고 있어요. 저 여자가 우리 가정을 파탄냈다고요.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않고 애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돈 좀 있다고 다야? 애숙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부를까? 불러봐. 나도 할 말 있어. 당신이 우리 가정을 파괴했다고. 그때 병원 입구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2명이 아니라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편에게 곧장 다가갔어요. 윤지훈 씨 맞으시죠?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런데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함께 가시죠. 남편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뭐, 체포? 지금 뭔 소리야? 피해자 박소정 씨에 대한 폭행, 협박, 강제 입원 시도 혐의입니다. 영장 나왔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남편이 뒤로 물러서며 발버둥 쳤습니다. 잠깐만. 이건 오해야. 저 여자들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남편의 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병원 로비에 울렸어요. 으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고함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경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남편은 소리쳤어요. 소정아, 이게 끝인 줄 알아? 두고 봐. 반드시 복수할 거야. 애숙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복수는 내가 하는 거야. 남편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병원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날 저녁 시댁집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찾아왔어요.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시댁 가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서서 수사관들이 집을 뒤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서재에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회사 관련 문서들, 허위 실적 보고서, 조작된 회계장부,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것들도 나왔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보낸 후원금 영수증, 불법 로비 정황이 담긴 메모, 탈세 관련 자료들.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그 빨래방 여자 때문에.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압수수색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치솟은 거였어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어요. 어질러진 서재, 뒤집힌 서랍들, 사라진 서류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병실에서 소정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남편이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모 대기업 간부, 아내 폭행 및 강제 입원 시도 혐의로 구속. 뉴스 자막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정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시원하면서도 슬프면서도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찼어요. 톡, 톡. 작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소정은 배에 손을 얹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온아,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애숙이 딸 곁으로 다가왔어요. 소정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소정아, 이제 다 끝났어. 소정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애숙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고맙긴.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두 모녀는 손을 맞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은 구속되었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고 시아버지는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명예와 재산은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소정은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이혼 소송, 양육권 확보, 새로운 삶의 시작.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곁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작은 카페 창가에 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62살의 애숙과 33살이 된 소정이었습니다. 소정의 무릎 위에는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동그란 눈에 통통한 볼, 엄마를 닮은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다온. 태명 그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좋은 것이 모두 온다는 뜻처럼 이 아이는 정말 모든 좋은 것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온이가 방긋 웃었어요. 소정은 아기의 볼에 뽀뽀를 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애숙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곳은 애숙이 새로 연 카페였어요. 빨래방이 있던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20년간 운영하던 빨래방은 정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카페 이름은 다온이었습니다. 손녀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푹신한 의자, 벽에는 소정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동네 주민들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애숙이 900억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고도 예전처럼 대했어요. 오히려 더 친하게 지내려고 했죠. 애숙 씨, 그동안 그렇게 숨기고 사신 거예요? 우리가 몰라봤네요. 애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숨긴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산 거예요. 돈이 있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 말에 단골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애숙은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비싼 옷도 안 입고 화려한 장신구도 안 했어요. 그저 딸과 손녀 곁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소정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남편 측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양육권은 당연히 소정에게 갔어요. 남편은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소정은 출산 후 6개월간 쉬다가 다시 학교로 복귀했어요. 휴직 기간이 끝나고 미술교사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첫 출근 날 학생들이 환호하며 반겨주었어요. 선생님, 진짜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돌아오셔서 너무 좋아요. 소정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시댁에서는 교사 일을 그만두라고 압박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소정은 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원하던 삶이었어요. 시댁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남편은 가정폭력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소정은 법정에 가지 않았어요.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소정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으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퇴원 후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랑하던 대학 교수 타이틀도 엘리트 집안이라는 자부심도 모두 무너졌어요.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탈세와 불법 로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벌금형을 받았고 남은 재산도 대부분 압류당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가족도. 소정은 그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시원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그들은 이제 소정의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은 후 소정과 애숙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다온이는 유모차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동안 궁금했던 게 있어. 뭔데? 왜 그렇게 숨기고 살았어? 900억이나 있으면서 왜 빨래방을 했어? 애숙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일이 있었어. 소정은 아버지 기억이 희미했어요. 6살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빠가 남긴 재산이 있었는데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친척들, 사업 파트너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무서웠어. 애숙의 눈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어요. 그래서 다 숨겼어. 재산도, 내 과거도. 내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어. 돈 때문에 이용당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길 바랐거든. 소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는 딸을 지키기 위해 20년 넘게 자신을 숨기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새 옷 한 벌 안 사면서 딸 학비를 대고 빨래방에서 구부정하게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엄마.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애숙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결국 실패했지. 내가 그런 남자 만나서 고생하게 됐으니까. 아니야.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지. 소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잖아. 엄마가 없었으면 나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애숙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 서로 살린 거지. 내가 나한테 손녀를 선물해줬고, 나는 널 지켜줬고, 소정도 웃었어요. 눈물이 흐르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모차에서 다온이가 꿈틀거렸어요. 잠에서 깨려는 것 같았습니다. 소정이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다온이가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온아, 할머니한테 가볼까? 소정이 아기를 애숙에게 건넸어요. 애숙이 손녀를 안았습니다. 다온이가 할머니 품에서 방긋 웃었어요. 애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평생 딸 하나 키우며 외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손녀까지 생겼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카페 벽에 걸린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소정이 최근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두 여자가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살렸다. 애숙은 그 문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세상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을 때 그들은 서로를 지켜주었습니다. 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소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카페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어요. 1년 전 피투성이로 빨래방에 도착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곁에 있고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가 품에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이 앞에 있었습니다. 소정은 배에 손을 얹었던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다온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때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니, 둘이 함께 지킨 거였어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살리고 함께 다시 일어선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가족이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도망쳤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실 거예요. 다음 이야기도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